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컨버전스 2030, 미래의 부와 기회. 앞으로 10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피터 디아만디스, 스티븐 코틀러 지음, 박영준 옮김,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차례, 들어가며, 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챕터 1. 기하급수 기술의 융합이 시작됐다. 챕터 2. 기술 발전이 빛의 속도로 뛰어넘다. 챕터 3. 터보 부스트를 단 미래. 챕터 4. 가속화의 가속화. 챕터 5. 소매업의 정의가 달라진다. 챕터 6. 더 이상 광고는 필요 없다. 챕터 7. 즐거움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다. 챕터 8.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챕터 9. 질병의 정복으로 달라지는 인간의 삶. 챕터 10. 죽음을 거스르는 신인류의 탄생. 챕터 11. 중개인이 사라진 세상. 챕터 12. 음식을 프로그래밍하다. 챕터 13. 다가올 위협과 그 해결책. 챕터 14. 거대한 기술적 이주를 준비하라. 마치며 세상은 소리 없이 좋아진다.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며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며, 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이 책을 쓴 우리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만난 시기는 21세기가 열리기 직전인 1999년이었다. 당시 스티븐 코틀러는 우주 연구를 후원하는 비영리기관 엑스프라이즈의 재단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는 중이었으며 이 단체를 창설한 피터 디아만디스 역시 우주의 신비를 푸는 일에 푹 빠진 상태였다. 이 두 사람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불가능의 영역에 도전하는 데 깊은 관심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덕분에 우리들 사이에는 곧 두터운 우정이 싹텄으며 이는 그 후로 수십 년 걸친 공동 저술 작업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우리가 가장 최근에 내놓은 저작물이자 기술이 어떻게 가능성의 한계를 확장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탐구를 보여주는 세 번째 작품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기하급수적 사고방식에 관한 3부작 시리즈에서 이전에 출판된 어벤던스와 볼트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된 책이기도 하다.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을 읽기 위해 앞에 나온 두 권을 꼭 읽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 책들에 담긴 내용을 조금 파악해보는 편도 나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어번던스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 덕분에 미래에는 누구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음식, 물, 에너지를 얻게 될 거라는 예측을 담은 책이다. 그때가 오면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늘 부족했던 이 자원들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으며 굶주림, 가난, 질병처럼 한때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세계적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볼드에서는 또 다른 불가능의 영역을 개척한 사람들, 즉 이 기술들을 바탕으로 세계를 순식간에 변화시킨 기업의 설립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한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은 독자 여러분에게 그들의 성공 비결에 대한 교본을 제공한다. 우리는 세 번째 저서 컨버전스 2030에서 사고의 영역을 한층 확장해 하나의 독립기술이 다른 기술과 융합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를 탐구한다. 물론 인공지능이나 증강현실은 그 자체로도 매우 강력한 기술이지만 앞으로 이 두 기술이 융합한다면 소매업, 광고,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한 모든 산업 영역에 엄청난 변화의 물결이 밀려들 것이다. 독자 여러분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오늘날 융합이 이루어지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점점 빨라지는 추세다. 마치 터보 엔진을 장착한 듯 사상 초유의 속도와 규모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혼란스러운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여야 한다. 우리가 이 책을 쓰고자 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직접 기업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변화의 소용돌이를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요즘 피터는 자신의 22번째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 및 장수에 관련된 회사를 설립하느라 바쁘다. 그동안 싱귤레리티 대학교, 엑스프라이즈 재단, 볼트 캐피털 파트너스, 어번던스 360 같은 조직을 이끌어온 피터의 입장에서 최근에 진행 중인 스타트업 사업은 기술의 융합에 관한 통찰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통로가 되어줄 것이다. 스티브는 자신의 6번째 기술 관련 저작인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이 엄청난 변화의 물결과 조우했다. 그는 플로우 리서치 콜렉티브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사로서 기업이 최고의 성과를 내는 일을 돕기 위한 훈련과 연구에 힘을 쏟는 중이다. 스티븐이 만든 조직의 사명은 세계를 뒤흔드는 강력한 변화 속에서 인간이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는 심리적 도구를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데 있다. 물론 이 거칠고 혼란스러운 여정에 합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그동안 탁월한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성공을 일궈낸 다양한 최첨단 기술 기업들과 연구소에 대해 이야기를 다양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 조직들이 급변하는 세계와 계속 보조를 맞춰가기는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2018년 초만 해도 최첨단의 기술을 자랑하던 회사가 책이 완성될 무렵인 2019년 후반에는 다른 경쟁자로 인해 시장에서 밀려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한때 아무리 명성을 날린 회사라도 그 이름이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러므로 이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오늘날 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기업, 산업,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충격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다가올 10년이 세상을 놀라게 할 급변한 변화로 채워질 거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책의 각 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지구상의 모든 산업은 이제 전면적인 재창조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 거센 흐름에 신속하고 용감하게 대처하는 기업가, 혁신가, 리더들에게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게 다가와 있으며 우리가 상상했던 일들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모습으로 현실화될 것이다. 이 놀라운 시대로 당신을 초대한다. 파트 1. 미래는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다. 챕터 1. 기하급수 기술의 융합이 시작됐다. 현실이 된 비행자동차. 로스앤젤레스 북쪽 끝에 405번 고속도로 바로 옆에는 스커볼 문화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산타모니카 산맥의 폭이 좁은 산등성이 위에 세워진 이 센터에서 바라보면 사방팔방으로 멋진 경치가 펼쳐진다. 자동차들이 끝도 없이 늘어선 저 아래 고속도로의 모습만 제외한다면. 차가 막히는 건 당연한 일이다. 2018년 로스앤젤레스는 세계에서 가장 교통정체가 심한 대도시라는 달갑지 않은 명예를 연속해서 6번째 얻은 도시가 됐다. 이곳에서 정체된 교통 때문에 운전자 한 사람이 낭비하는 시간은 근무일 기준으로 연평균 2.5주에 달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 방법이 곧 나올지 모른다. 2018년 5월 스커볼 센터 차량 공유 기업 우버가 교통정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혁신적 계획 우버 엘리베이트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우버의 비행자동차 연례 컨퍼런스가 이곳에서 2번째로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스커볼 센터 안의 대형 스크린에는 별들이 뿌려진 밤하늘의 풍경이 비춰지다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구름이 점점이 떠있는 파란 하늘의 모습이 나타났다. 구름 아래 행사장은 참석자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이 행사에는 CEO, 기업가, 건축가, 디자이너, 과학기술 전문가, 벤처 투자자, 정부 관료, 부동산 업계의 거물 등 각계각층의 핵심 엘리트들을 끌어모았다. 월스트리트 스타일의 말쑥한 양복 차림의 사람부터 청바지를 입은 사람까지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참석자들이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지켜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우버의 최고 제품 책임자 제프 홀튼, 현재는 퇴사했지만 제프 홀튼이 이 무대에 올라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리는 연설을 했다. 우버 에어마크가 찍힌 회색 폴로 셔츠를 입고
곱슬곱슬한 갈색 머리를 한 홀트는 그가 이 사업에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로 앳된 모습이었다. 사실 우버를 하늘로 날아오르게 만든다는 이 행사의 모든 컨셉은 전적으로 홀튼의 비전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 비전은 꽤 훌륭했다. 이제 우리는 극도의 교통정체를 삶의 일부로 당연히 받아들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홀튼은 이렇게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교통이 혼잡한 도시 25개 중 10개가 미국 내에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상실하는 소득과 생산성의 가치는 대략 3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버의 사명은 도시의 이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의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을 소개하는 데 있습니다. 도시인들을 위한 항공 서비스 또는 제가 즐겨 부르는 항공 승차 공유 서비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항공 승차 공유라면 공상과학이나 소설 등장하는 이야기 같지만 홀튼은 그동안 파격적 혁신에 있어 탁월한 실적을 거둔 인물이었다. 그는 1990년대 말 제프 베이조스를 따라 뉴욕에서 시애틀로 근거지를 옮겨 아마존의 초기 직원 중 한 명으로 입사했다. 홀튼은 이 회사에서 연회비를 납부하는 고객들에게 물건을 이틀 안에 무료로 배송해주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켰다. 많은 사람들은 이 새로운 정책 때문에 회사가 파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 도발적인 아이디어는 오늘날 1억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탄생시켰으며 이 회사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창출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홀튼이 다음으로 입사한 회사는 그루폰이라는 또 다른 스타트업이었다. 요즘은 이 회사를 혁신적 기업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당시만 해도 그루폰은 대중에게 권력을 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사명감에 불타던 1세대 인터넷 기업 중 하나였다. 구 홀튼이 자리를 옮긴 회사가 바로 우버였다. 그는 이 회사에 겪어온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우버풀, 우버이츠, 그리고 최근의 자율주행차 개발 계획까지 예상 밖의 성공 스토리를 차례로 써내려갔다. 그런 홀튼이 우버를 하늘로 날아오르게 만든다는 비현실적인 제품 라인을 제안했을 때 이 회사의 경영진이 그의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했다. 우버 엘리베이트 두 번째 연례 행사의 주제는 비행 자동차 자체가 아니었다. 자동차는 이미 모습을 드러냈다. 제2회 우버 엘리베이트 행사는 이 산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에 이를지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삼았다. 메시지의 핵심은 그 과정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짧아지리라는 것이었다. 2019년 중반까지 최소 25개 달하는 비행 자동차 기업에 10억 달러가 넘는 돈이 투자됐다. 그중 10개의 자동차는 현재 시험 비행에 돌입했고 다른 10개는 파워포인트에 그려진 수준의 초기 아이디어부터 시제품 완성까지 다양한 단계에 걸쳐 개발이 진행 중이다. 제품의 모양과 크기는 천차만별이다. 대형 펜 위에 올라앉는 오토바이 형태부터 사람 크기의 쿼드콥터, 무인 비행기, 그리고 소형 캡슐 우주선 모양의 비행기까지. 구글의 모 기업인 알파벳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는 비행자동차의 잠재력을 처음 알아본 인물 중 하나로 그동안 지에어로, 오프너, 키트호크 등 세 회사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단행했다. 보잉, 에어버스, 엠브라이르, 벨 헬리콥터 등 업계의 기존 참가자들 역시 이 게임에 뛰어들었다. 이제 우리가 비행 자동차가 등장할 가능성을 두고 왈가왈부할 단계는 벌써 지나버렸다. 비행 자동차는 이미 세상에 나왔다. 홀튼은 무대 위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우버의 목표는 2020년까지 비행 자동차의 능력을 입증하고 2023년에는 댈러스와 LA에서 항공수차 공유 서비스를 완벽히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해서 타는 것이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일이 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얼마나 비합리적이라는 말일까? 숫자를 좀 들여다보자. 오늘날 자동차 한 대를 소유하는 데 필요한 한 개의 비용은 차 1마일 운행할 때마다 평균 59센트 정도가 소요된다.
반면 헬리콥터는 1마일에 8.93달러가 든다. 헬리콥터를 소유하는 데 단순 비용 외에도 많은 문제가 따른다. 홀튼에 따르면 2020년에 출시될 우버에어는 1마일당 운행 비용을 5.73달러로 낮추고 2023년까지는 1.84달러로 빠르게 떨어뜨릴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버의 장기적 목표는 이 비용을 1마일당 44센트까지 줄여 우버에어의 운행 비용을 지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비용보다 저렴하게 만드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버의 핵심 관심사는 수직 이착륙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다. 물론 현재 개발하는 회사는 한두 곳이 아니지만 우버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요건은 매우 구체적이다. 수직 이착륙 전기차의 차량이 항공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 명의 조종사와 4명의 승객을 태우고 시속 240km의 속도로 3시간 이상 계속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이 항공 승차 공유 서비스 최단 운행 거리는 40km 내외가 될 예정이지만 장거리 비행 능력을 보유한 우버 에어는 당신을 태우고 샌디에이고 북쪽에서 샌프란시스코 남쪽까지 단숨에 날아갈 수 있다. 우버는 이 사양에 맞춰 비행 자동차를 제조하겠다고 약속한 5개 협력사와 함께 일하는 중이며 또 다른 10개 업체도 이 대열에 합류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동차 소유라는 행위를 비합리적인 일로 만들려면 차량을 개발하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우버는 비행 자동차들을 통제할 수 있는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 항공우주국 및 미국 연방항공청과 협력관계를 체결했다. 또한 건축가, 디자이너, 부동산 개발자 등과 함께 비행 자동차의 이착륙 및 승객 승하차 시설인 메가 스카이포트를 설계하는 데도 역점을 두고 있다. 우버는 비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스카이포트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시설에 대한 우버의 요구 또한 매우 구체적이다. 우버 에어 서비스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메가 스카이포트 한 곳에서 7분에서 15분 만에 충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1시간에 1000회 이상의 이착륙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이 시설은 1만 2천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점유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구식 주차장이나 고층 빌딩 옥상 정도의 넓이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런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2027년쯤에는 오늘날 우리가 차량 공유 서비스를 호출하듯 소비자들이 우버의 항공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30년경에는 항공승차 공유가 도시의 가장 대중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왜 지금일까? 왜 2018년 늦은 봄에 비행 자동차가 갑자기 전성기에 맞은 듯 대두가 되는 걸까? 어떤 특별한 역사적 전환점이 발생했기에 오래전부터 SF 소설의 소재로 사용되어 온 환상이 이 시점에서 갑자기 현실화되고 있는 걸까? 인류는 지난 1000년 동안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나오는 비행 자동차나 백투더 피처의 들로리언 같은 하늘을 나는 탈 것에 대한 꿈을 품어왔다. 11세기의 힌두교 문서인 라마야나에서는 하늘을 누비는 비행 전차의 모습이 언급된다. 근대에 들어 인간이 내연기관을 발명한 이후 그 꿈은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형상화되는 단계에 돌입했으며 그 결과 1917년에 커티스 오토플린, 1937년에 에로우빌, 그리고 1946년에 엠피비언 같은 시제품이 속속 등장했다. 이제까지 미국에서 지상과 공중을 함께 운행할 수 있는 항공기에 관련되어 등록된 특허는 100가지가 넘는다. 하지만 그중 잠깐이라도 비행에 성공한 자동차는 단 몇 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실패했다. 애니메이션 제슨 가족이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니는 비행 자동차를 만들어낸 사람은 아직 없다. 비행 자동차의 발명이 늦어지는 현실에 대한 대중의 짜증과 분노는 어느덧 우리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20세기가 끝날 무렵 IBM이 제작한 어느 광고에서는 에이버리 브룩스라는 코미디언이 이렇게 묻는다. 벌써 서기 2000년이 됐는데
비행 자동차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때가 되면 분명히 등장할 거라고 했는데 어디서도 볼 수가 없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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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가 피터 딜 역시 2011년에 발표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겼나 라는 글에서 비슷한 불만을 터뜨린다. 인류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원했다. 하지만 우리가 얻은 것은 고작 140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비행 자동차가 드디어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반 시설도 곧 구축될 예정이다. 당신이 라떼를 홀짝이며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보는 사이에 공상과학은 어느덧 현실의 과학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 사실은 우리의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게 만든다. 왜 지금일까? 그 대답은 단 한마디, 바로 융합, 컨버전스 덕분이다. 모든 것은 다 융합 덕분이다. 융합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탐구를 시작해 봐야 한다. 우리 저자들은 앞서 펴낸 두 저서 어번던스와 볼드에서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이는 특정 기술의 성능이 배가 되는 동시에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무어의 법칙은 이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1965년 인텔의 공동 창업자 고든 무어는 직접 회로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18개월 주기로 2배씩 늘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말은 컴퓨터의 성능이 1년 반이 지날 때마다 2배씩 향상되는 반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어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에 스스로 놀라워했지만 그런 추세가 지속되는 것은 향후 몇 년, 기껏해야 5년에서 10년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로 20년이 가고 40년이 가고 곧 60년이 되는데도 이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이 1970년대에 대형 슈퍼컴퓨터보다 1000배나 작고 1000배나 값비싸지만 성능은 100만 배 더 강한 것은 모두 무어의 법칙 덕분이다. 게다가 그 기세는 수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무어의 법칙이 종말을 고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일부 전문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1000 정도 가격의 보통 휴대용 컴퓨터의 성능은 인간 두뇌의 능력과 맞먹게 될 것이다. 그 후로 25년이 지난 뒤에는 휴대용 컴퓨터의 성능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 전체의 두뇌를 합친 것만큼 발전하리라 예상된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이 단지 직접 회로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글의 엔지니어링 이사이자 피터 디아민디스와 싱귤레리티 대학교를 공동 설립한 레이 커즈와일이 1990년대에 발표한 이론에 따르면 특정 기술이 디지털화되는 순간 무어의 법칙을 등에 업고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이 가속화된다고 한다. 쉽게 말해 우리는 새로운 컴퓨터를 이용해 더욱 빠른 컴퓨터를 새롭게 설계함으로써 가속화의 추세를 더욱 급격히 가속화하는 긍정적 순환 고리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거즈와일은 이런 현상에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의 법칙에 따라 가속적인 발전이 진행 중인 기술에는 그동안 우리가 꿈꿔온 가장 강력한 혁신의 영역들, 즉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공학,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과학, 네트워크, 센서, 3D 프린팅, 증강현실, 가상현실, 블록체인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기술적 진보는 아무리 대단하게 보인다고 해도 이미 한물간 뉴스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새로운 소식은 과거 독립된 상태로 기하급수적 발전의 흐름 위에 놓였던 기술들이 다른 기술들의 기하급수적 발전과 융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제약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는 이유는 단지 생명공학 분야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팅을 포함한 다른 기술 영역의 기하급수적 발전이 제약 분야의 발전과 융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기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발전의 흐름이 한데 합쳐지거나 한 흐름이 다른 흐름 위에 올라앉으면 그 기술이 걸어온 길에 존재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쓸어버릴 정도로 초대형 쓰나미 같은
거대한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혁신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기존의 기업이 사라지는 현상을 우리는 파괴적 혁신이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디지털 시대가 시작되면서 실리콘 칩이 진공관을 대체하는 것은 분명한 파괴적 혁신의 일종이었다. 그러나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이 융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파괴의 잠재력은 더욱 엄청나게 증가한다. 특정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은 제품, 서비스, 시장을 파괴하지만 여러 기술의 기하급수적 발전이 서로 융합하면 기존의 제품, 서비스, 시장뿐만 아니라 이들을 뒷받침하는 구조 자체를 붕괴시켜버린다.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는 말자. 앞으로 이 책에서는 그 발전을 주도하는 세력과 그들이 가져올 걷잡을 수 없이 빠르고 혁명적인 충격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일단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파고들기 전에 우리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렌즈를 통해 융합이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비행자동차에 대한 질문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왜 지금인가?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버가 개발 중인 수직 이착륙 전기 차량의 세 가지 기본 요건인 안정성, 소음 제거, 가격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이 비행자동차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이동수단인 헬리콥터는 세상에 나온 지 80년이 지났지만 우버의 요건을 아직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 기계는 소음이 심하고 가격이 비싼 데다 추락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런데 왜 벨, 우버, 에어버스, 보잉, 엠브라이르 같은 기업들은 비행 택시를 시장에 내놓으려고 애쓰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마찬가지다. 융합 덕분이다. 헬리콥터가 소음이 심하고 위험한 이유는 한 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해 양력을 얻는 작동 원리 때문이다. 그 프로펠러가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의 짜증을 유발하는 소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또한 유일한 프로펠러의 고장이라도 발생하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 바로 추락해 버리기 때문에 이 기계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라. 머리 위에서 돌아가는 메인 프로펠러 대신 많은 회전 날개가 합쳐 적절한 양력을 만들어내고 반면 소음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면 어떨까? 이 복수의 프로펠러들은 그중 몇 개쯤 고장이 발생해도 비행자동차가 안전하게 착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 디자인 위에 기체를 시속 24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게 해주는 날개를 추가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가솔린 엔진으로는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엔진 자체의 무게에 비해 동력을 생산해내는 효율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분산 전기 추진 기술이다. 지난 10년간 상업용과 군사용을 막론하고 드론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다. 그 덕분에 로봇공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자기식 모터, 즉 가볍고 조용하고 무거운 물체를 운반할 능력을 갖춘 전동기 개발에 뛰어든 사람이 많아졌다. 그런 모터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융합 기술이 필요하다. 첫째, 극도로 복잡한 비행 시뮬레이션을 가능케 하는 기계학습 기술. 둘째, 날개에 충분히 가벼우면서도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해줄 만큼 내구성을 갖춘 부품을 개발하는 재료과학. 셋째, 모터와 프로펠러를 어떤 크기로도 제작해낼 수 있는 3D 프린팅 기반의 새로운 제조 기술. 이 기술들이 적절히 합쳐진다면 효율성이 95%에 달하는 전기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가솔린 엔진의 효율은 28%에 불과하다. 하지만 DEP 시스템을 탑재한 비행 자동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일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10개의 모터를 100만 분의 1초 간격으로 조정해내는 작업은 인간 조종사의 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DEP는 이른바 전기신호식 비행 조종 제어 시스템, 쉽게 말해 컴퓨터에 의해 통제되는 시스템이다. 그런 고도의 통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물론 또 다른 융합 기술이다. 우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분석해서 이를 바탕으로 복수의 전기 모터와
기체의 조종면을 실시간으로 조작할 수 있을 만큼 고도의 연산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 기술이 요구된다. 그리고 조종사의 눈과 귀를 대신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가비트 수준의 고성능 센서, 즉 감지 장비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터리가 필요하다. 즉 자동차가 충분한 거리를 날아갈 만큼 오랜 시간 지속되어야 하며 기체와 한 명의 조종사, 그리고 4명의 승객을 공중으로 들어올릴 정도의 힘, 즉 엔지니어들이 출력 밀도라 부르는 강력한 동력을 생산해낼 수 있는 고성능 배터리가 있어야 한다. 이 배터리는 킬로그램당 최소 350kWh의 출력을 발생시켜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였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 발전과 전기 자동차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보다 우수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요구가 계속 확대됐으며 그 결과 비행 자동차를 들어 올리기에 충분한 출력을 생산하면서도 오랜 시간 유지되는 차세대 리튬 배터리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항공 승차 공유 서비스가 갖춰야 할 요건 중에 안정성과 소음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된 듯하다. 하지만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아직 적지 않은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우버가 계획 중인 프로그램에 따라 수직 이착륙 전기 차량을 대량 생산하는 일도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우버가 항공 승차 공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려면 공급업체들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만큼 빠른 속도로 비행 자동차를 생산해야 한다. 당시 군수업체들이 B-24 폭격기를 2년 만에 18,000대 만들어낸 것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이다. 비행 자동차가 일부 엘리트의 사치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또 다른 3가지의 융합 기술이 필요하다. 첫째, 상업용 항공기의 에어포일, 날개, 기체 등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컴퓨터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둘째, 가볍고 튼튼한 탄소 섬유 복합물이나 합금을 개발해내는 재료 과학 기술. 셋째, 이 신소재들을 사용해 비행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기존의 어떤 항공기 제조사보다 빠른 속도로 생산해낼 수 있는 3D 프린터. 모두 우리가 이미 개발을 완료한 기술들이다. 물론 다른 기술 영역에서도 게임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인류가 양말을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식물 섬유를 부드러운 직물로 바꾼 소재혁명과 동물의 뼈를 바느질 바늘로 대체한 도구의 제조의 혁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선형적 형태의 진보는 그 속성으로 인해 기술 발전의 속도가 매우 느렸다. 양말의 발명을 향한 인류의 탐구가 야생동물의 가축화라는 다음 단계 혁신으로 이어진 데만도 수천 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 후로 수천 년이 더 지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전기를 이용해 양말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고 있는 기술 발전의 눈부신 가속화 현상은 수많은 기술이 융합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인류는 그처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발전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것이 바로 문제다. 인간의 두뇌는 국지적이고 선형적으로 진화해왔다. 국지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삶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 대상이 하루에 걸어다니는 범위 내에서 존재한다는 의미다. 또한 선형적이란 변화의 속도가 극도로 느리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내 5대조 할아버지의 삶은 그분의 4대손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글로벌과 기하급수적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다. 글로벌이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우리가 몇 초 만에 알 수 있다는 뜻이며 기하급수적이란 기술의 발전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세대 간의 차이에 관계없이 오늘날 특정 기술 영역에서 혁명적 진화가 발생하는 데는 몇 개월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지난 20만 년 동안 하드웨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인간의 두뇌는 그런 규모와 속도를 감당하게끔 설계되어 있지 않다. 단일 분야에서 혁신을 쫓아가기에도 힘이 벅찬 우리는 융합하고 있는 기술들의 엄청난 발전 앞에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자. 레이커즈 와일이
수학 가속의 법칙에서 내놓은 숫자에 따르면 인류는 향후 100년 동안 2만 년에 걸쳐 발생할 기술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다음 한 세기 동안 농경의 탄생부터 인터넷의 등장에까지 해당하는 발전 단계를 두 차례 반복해서 겪게 될 거라는 의미다. 패러다임의 전환, 게임 판도의 변화, 항공 승차 공유 같은 엄청난 발견 등은 모두 일회성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비행 자동차는 시작에 불과하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